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HSBC의 형성 과정, 거기에서 일어났던 아시아 내에서의 여러 정치인 상황들과 이 HSBC 설립자들, 그리고 이 HSBC가 설립되고 난 뒤에 아시아의 금융권에 어떠한 변동이 났느냐, 이제 이런 것을 설명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HSBC에 대한 모든 실질 업무들은 중국 상하이 쪽으로 다 이제 직결이 되고 있지요. 왜냐하면 홍콩이 영국에 할양되었던 그 시기를 지나가 이제 중국에 다 반환이 되었기 때문에 홍콩 상하이 뱅크는 말 그대로 상하이에 있는 HSBC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을 그래 이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 근본 원인이 한국 사회에 현재 닥쳐 있는 UBS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잡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아직까지도 UBS에 이제 페이퍼를 들고 또 뭐 스와르노 관련 그러한 자료들을 들고 이것이 무슨 보물인 양, 무슨 큰 돈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그 뱅크의 다큐멘인 양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UBS의 그 페이퍼에 기초해 가지고 뭐 원자재를 구입한다든지 또 그러한 계약서 상에서 또 파이낸싱에 관계된 신문에다가 광고를 뇌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갖고 있는 단기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 사회에서 이제 그게 이제 없어져야 되겠죠. 이제 투명하게. 실제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UBS 그 자카르타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센트럴뱅크에 들어가 보면 데스크들이 각각 있어요. UBS 데스크, HSBC 데스크, 또 전신 미쓰비시 은행의 UFJ 전신 미쓰비시 은행의 데스크 여러 개가 있는데 왜 그러한 것들이 있느냐? 전쟁을 통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경우가 없지만 과거에는 그 검은 돈들이 움직이면서 또 부패한 권력자들의 돈들이 움직이면서 주로 이제 뱅크 드랍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각 데스크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밖으로 어떻게 와전되는가 하면은 처리해야 될 예를 들어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뭐 옛날 돈, 옛날 수표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무슨 큰 권력자의 자금이 핸들링 되는 것이냐, 밖으로 이제 그렇게 대화가 나오게 돼요. 그 필리핀의 센트럴뱅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그 예를 들어 필리핀 센트럴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그 이제 그 조직의 구성 방법이 아주 묘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은행원이 있고 또 그 은행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은퇴를 했더라도 그 은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부서를 줘가 일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과거에 그런 게 있었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은행에 임원급이라든지 뭐 부장급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은 은행 본전 옆에 뭐 건물을 둔다든지 어떤 줘가지고 그 은행 업무가 아니더라도 비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올드 뱅커들이 그러니까 오래된 뱅크 드랍트나 이런 거를 만지면서 이제 사고를 내는 거지요. 이것이 무슨 스위프트가 갈 수 있고
캐시아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오인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UBS 페이퍼도 그렇고 HSBC 페이퍼도 그렇고 필리핀 쪽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페이퍼들 대다수 보면은 나중에는 직접 은행에 어카운트를 확인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제 속칭 프로바이더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은행의 어카운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그 베리파이 할 은행으로부터 인비테이션을 받으셔야 돼요. 인비테이션을 받고 또 여러분이 확인하고자 하는 해외 계좌에 대해 가지고 그 계좌의 어카운트 홀더로부터 이걸 베리파이 해라 하는 그 어소리티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위임장을 받을 때 공증을 반드시 해야 되고 제일 좋은 것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있으면 인도네시아에 우리 한국 공관회가 당신이 좀 공증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정부 공관 공증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UBS가 뭐 수아르노의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다 소설에 가깝다. 가까운 것이 소설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고 이제부터는 UBS나 뭐 이런 서류를 아예 걸도 보지도 마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HSBC나 또 뭐 아편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하다가 현재 최근에 또 이슈화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어제 제가 그 설명할 때 의도는 무엇이냐? 이러한 정책도 한 가져보는 것이 어떠냐 그러한 설명이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알푸스라는 그 핵종 시설의 여가라든지 이런 걸 다 못해가지고 그것을 그 오염수를 이제 여가되지 않은 삼중수소 오염수를 통과시키면서 이 바다로 이제 해양 방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하 터널로 하는데 지금 모든 기관들이 지하 터널로 방류되는 시점에서 이걸 반대하고 막고 어떠한 이러한 많은 대치가 되고 있잖아요. 여야 간에도 우리나라 여야 간에도. 그래서 제 생각은 무엇이냐?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은 여러분 137만 톤, 135만 톤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 보네라이트 크루드를 한번 가져와도 200만 배럴이면 거의 35만 톤, 36만 톤이에요. 200만 배럴 배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뭐 좀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새만금은 아직 쓰지 않는 땅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이것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수조를 설치하고 뭐 200만 배럴까지 가질 필요 없잖아요. 한 30만 배럴 정도 그 조그마한 전부 다 그 자기들이 재처리 하는 그 다 장치에 넣어놨으니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투명하게 정말 이 삼중수소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국민들도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야당도 대안 없는 반대가 아니라 이 정부와 협조를 해가지고 국민이 살아나갈 길 아닙니까? 뭐 일부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할 실제로 6개월에 1년 뒤에 해도 돼요. 왜냐? 아직 다 차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혹자 어떤 학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해요. 학자도 걱정하기를 얼마 있으면은 저기 또 우라lum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 삼중수소 오염수 방출 문제를 한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다음 우라lum에 관련된 저러한 오염수 문제의 어떤 활로를 둔다 이런 말도 실제로 있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저는 관점이 무엇이냐? 이것이 방류되기 전에 거스르지 못하는 삼중수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이 한번 나서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샘플 랜덤을 가져와 가지고 꼭 새만큼이 아니라도 넉넉한 땅에다가 안전시설을 만들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이 나라에 있는 이 나라의 이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원료라든지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했던 그 자리 앞에는 현재 이 땅 깊숙한 까지 다시 그 삼중수소가 그려지고 아닌 오염수를 묻을 수 있는 그런 땅까지 있거든요. 뭐 예산은 뭐 1빌리온, 3빌리온 그러니까 1조 내지 3조가 든다 하지만 일본의 나라가 1조, 3조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이것이 보면은 이 원전 오염수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가 다 혼동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1972년도에 조약을 맺고 1975년도에 런던 협약이 맺을 때는 거기에 실제로 나서가 강하게 했던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러시아의 핵 잠수함 이 폐기가 되면서 그 오염수들을 그 자기들 근에 가까운 곳에 버리니까 그 일본 정부에서 간제 대모도 시키면서 강력하게 반대해 가지고 해양에다가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는 방지법을 만든 것이 일본이 주도적으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 총리와 만나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너 샘플링을 내가 뭐 한 20만 배를 가져오겠다. 가져와서 우리가 놓을 수 있는 땅에다가 우리가 수조를 만들고 이 핵 안전 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원료를 써도 되고 또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또 어떻게 개발한 원료들을 써도 되고 이 삼중수소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찾아보자는 그러한 의도의 이야기다. 그럼 결국 무엇이냐? 지금 민주당이 또 야당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한국 사회의 문제고 인류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반대만 하다가 정치적인 이익만 얻으려고 하다가 그대로 방류는 방류대로 흘러가고 우리가 낼 수 있는 대안의 시기가 멈춰져 버리고 잊어버린다면 그럼 그 피해는 누구예요? 우리 국민들이 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이 지금 갖고 있는 핵오염수 처리 저게요. 134만 톤, 5만 톤 해봐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싣는 200만 배를 배 5척밖에 안 돼요. 5척. 5척 배가 싣는 기름의 양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세계 지도자들이 포인트를 못 맞추고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핵 오염수의 기준이 미국 다르고 여러 나라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정치, 사회, 경제, 외교의 다양한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차지하더라도 우리가 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20만 배럴이면 10분의 1, 한 3만 톤 정도 우리가 수제해 놓고 우리 국민들에게 일일이 개봉하고 또 국민들의 아이디어도 받고 학자의 아이디어 이건 또 의외의 학자의 아이디어가 아닌 데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옵니다. 여러분들 흔히 쓰는 철조망이죠. 군용 쓰는 철조망. 1차 세계대전 때, 1차 그 큰 전쟁 때 한 소년이 발명한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예. 그 철사줄 긴 곳에다가 목과 같은 것을 달게 되니까 그 자기가 치는 이 어떤 가축의 무리들이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그것이 조금 더 개발돼 가지고 전선을 지키는 철조망으로 개발돼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해양 방류가 아닌 딴 길이 있다면은 지금부터 찾아가자는 것이 저희 지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야 되지 반대만을 하고 그렇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반대를 하다가 야당은 정치적 이익을 가질지 모르고 또 여당도 정부도 정치적 이익을 가질지 모르고 이래 가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국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의 이 문제를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번 슬기롭게 해결하는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지론입니다. 감사합니다.